10월 16일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있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지만 결국 10월 16일 선거는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냐, 아니면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정책 선거가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여론의 흐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정권 심판의 열기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10월 16일 서울교육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결국 더 좋은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교육감이지만 윤석열 정권이 보이고 있는 교육정책의 퇴행, 역사와 관련된 퇴행, 이런 부분을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결정할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픽스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의인데요. 자, 지금 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중간에 낙마한 분도 계셨고 최종적으로 3분의 후보가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단일 후보 최종 선출을 위한 과정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강신만 후보, 정건식 후보, 그리고 홍재남 후보 3분을 모시고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3분을 통해서 과연 누가 서울교육감 후보로서 또는 적임자인지 여러분들의 판단과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 이후에 이틀 동안 서울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종 민주진보교육감 후보가 선정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후보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는 스픽스가 유일하게 여러분들께 토론회를 중계한다는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준비를 하셨겠지만 오늘 토론회는 출마의변을 각 후보 간에 3분씩 하고요. 공통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공통질문을 하고 그리고 주도권 토론이 2번 있는데요. 주도권 토론은 8분과 6분 주도권 토론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진행하듯이 직접 주도권 토론 후보가 스스로 던지고 싶은 질문을 각 지정한 후보에게 묻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또 답변은 최소한 20초 이상은 듣고 추가 질문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4년 서울 시민의 선택,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가 추천한 3분 후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진행하는 모든 순서는 사전에 약속에 의해서 추첨을 통한 순서가 정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출마의 변에 대한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공약 1호는 무엇이며 왜 내가 민주진보교육감 후보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3분 후보께 공통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강신만 후보가 대답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혁신학교를 핵심으로 한 10년 과정의 진보교육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진전시켜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 도전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작년 서울에서만 학생 1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의 잔인한 경쟁교육이 만들어 놓은 슬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잔인한 경쟁교육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에 도전한 이유를 생명을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입시 문제를 정면으로 중고등학교의 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그 해결에 한 10년의 과정들을 밟을 생각입니다. 국공립교수협의회,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수협의회, 그리고 교육부의 행정 관료들과 함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왜 3명의 후보 중에 져야 되는가? 저는 1년 6개월 남은 이 임기를 가장 훌륭하게 빠르게 해낼 수 있는 적합자라고 봅니다. 조희연 2년 전 조희연 교육감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진보교육의 승리를 견인해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교육청의 혁신 미래교육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 곳곳에 정책들과 방향을 함께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1년 6개월의 짧은 기간에 가장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 그리고 교육청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1년 6개월을 수습해낼 가장 적임자가 세 분 중에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드시 그런 역할들을 해낼 것입니다. 혁신교육은 지금 현재 1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2, 시즌 2는 보다 더 넓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면서 진보교육을 완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 강신만에 대한 굳건하게 지지해 주시면 반드시 본선에 나가서 승리로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공통질문 두 번째인데요. 자, 1호 공약과 내가 민주 진보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 정건식 후보의 말씀 직접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교육 가족 여러분, 서울 진보 교육감 예비 후보 정건식입니다. 저의 제1호 공약은 서울 혁신 교육의 새로운 거버넌스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그런 서울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 정신을 서울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계층과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재능을 자유롭게 개발하는 창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은 많은 성취가 있었지만 또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돌파하려면 서울 교육의 주인인 시민들의 절대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더욱더 폭넓게 참여하고 폭넓게 책임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학교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서울교육 플러스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혁신교육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 교육 대전환 그런 포럼과 같은 그런 사회 교육의 전반적인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되어야 하는가? 첫째, 이번 선거는 지난 10년 동안 서울혁신교육을 이끌었던 조희연 교육감의 갑작스러운 그런 중도 하차로 인해 치러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교육감은 1년 10개월도 못 되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가 무리한 약속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평생 친구인 조희연 교육감이 꿈꿨던 그런 서울혁신교육의 과제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저는 역사를 왜곡하고 교육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세력에 맞서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평생 한국 역사를 연구하고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바로잡고 교육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젊은 선생님께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 상처를 회복하여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겠습니다. 저를 이번 교육감 선거에 불러낸 시대적 요구에 기꺼이 응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정건식 후보가 본인의 출마 공약과 또 후보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공통질문 첫 번째 마지막으로 홍진남 후보의 1호 공약과 왜 자신이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의 선생님, 우리 교장쌤, 준비된 교육감 홍재남입니다. 저는 제 1호 공약이 뭐냐 하면 학교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다들 아시겠지만 서희초 저의 동료이자 후배 교사인 신규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교육청에 있으면서 이 사태를 수습하느라고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이로 인해서 우리 교육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파괴되어 있는지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리고 교사들은 그리고 학부모들은 모두가 교육 공동체가 깨진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은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학생들은 마음 놓고 뛰어놀면서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사유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학문을 하는 곳, 부모님은 안심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곳,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바로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2010년 강노현 전 교육감님께서 혁신학교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혁신학교를 일궈온 사람입니다. 그때 혁신학교 TF 팀장을 맡아서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했었고 2011년부터는 혁신부장을 맡아서 혁신학교 초기를 일궜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상상이 가시죠? 그때 직원들이 한 60명, 70명 됐었는데요. 이분들의 요구를 다 수렴하고 이분들을 다 조정하면서 학부모들을 설득하면서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말 너무나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혁신학교를 잘 안착되게 이끌었고 그리고 다시 저는 그 학교에 다시 교장으로 왔습니다. 공모교장으로 돌아와서 못다한 혁신을 더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육청으로 가서 장학관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지원청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지원국의 역할을 국장을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조희영 교육감님이 했던 여러 가지 혁신 정책들 그리고 혁신 정책이 이뤄낸 성과들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17일 바로 교육감실에 들어가서 아무런 브리핑 없이 서울교육 정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말까지 교육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입니다. 자, 출마 이변을 여러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스픽스가 주최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선택 10월 16일 서울민주 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세 분을 모시고 특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주신 분들의 의견이 진보색이 강한 교육감 꼭 반드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시선이 좀 아래로 내려간다. 카메라를 보고 말씀해 주시라는 의견도 있고 또 임정희 스님께서는 세 분 후보의 목소리가 인상적으로 모두 다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개별적으로는 후보에 대한 지지성 또는 아주 격려성 발언이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어쨌든 좋은 의견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 방송 보시고 계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질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혁신교육의 개선 과제 가운데서 서울시 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학생 인권 문제, 교육자치, 학교 혁신과 마을교육 공동체 등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문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하는데 혁신교육감이 꼭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후보자 세 분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 첫 번째는 동일한 순서로 한번 넘어가서 강신만 후보께 먼저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31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서 일했습니다. 거기에 뭐 생활교육부장도 역임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31년의 과정에서 학생 인권이 계속해서 침해됐는지를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한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한 여학생을 교무실에 불러서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온 여학생이 있어서 밥을 이렇게 떡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내려오시더니 학생 담당 선생님이 야 이년아 네가 그 입술이 뭐야 지잡아 먹었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입 닦고 그래서 애가 이제 갑자기 체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저거 좀 입술 좀 삼키고요. 그러니까 그게 급해 지우는 게 급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우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지금 체한 것을 빨리 멈추게 하는 게 급한 것 같은데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은 매질도 있었습니다. 그런 인권 침해들이 학생 인권을
일종의 무시하는 많은 행동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끊임없이 교사들의 문제의식을 가진 교사들에서 극복돼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생 인권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교권은 상당히 또 내려갔죠. 그런데 이 학생 인권이 때문에 교권이 내려간 것이 아니고 학생 인권이 상당히 올라왔다면 교권도 올려물어서 이렇게 두 개 다 업시키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그거는 국가가 또 해줘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가 혁신학교에서 두 개의 학교를 경험을 했는데요. 혁신학교는 대개 서울에 한 12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한 1,450개의 학교예요. 그러면 이게 혁신학교의 좋은 성과들이 일반 학교로 퍼지지 못합니다. 그냥 거기에 멈춰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계는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의 좋은 정책들이 일반 학교로 퍼져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희영 교육감님과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작년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건의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국힘당이 시의회가 다수입니다. 75%예요. 이분들이 혁신 미래교육 지구라는 마을 공동체를 혁신자를 빼지 않으면 우리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양보를 해서 미래교육 지구로 바꿨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해체되는 그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해체되는 방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가 계속 거부한다면 교육청이라도 정확하게 혁신 미래교육 지구를 지원하면서 굳건하게 버티면서 가자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여전히 이제 제가 교육감으로 등장한다면 조희영 교육감의 뜻을 받아서 더 확장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자, 서울혁신교육의 개선 과제 가운데서 학생인권, 교육자치 그리고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 지금 정근식 후보께서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닥치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가 어떤 정파가 다수를 점하든지 간에 교육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정파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헌법 31조 4항의 경우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규정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당이 시의회를 점하더라도 말 그대로 교육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정상적으로 자라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 현재의 어떤 정파적인 그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또 양해를 구할 것입니다. 또 이 서울시 교육위원회와의 상설적인 통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해야만이 문제가 풀린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차이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서로 입장이 다른 위원들과 함께 4대 4로 나눠져 있는 위원들과 함께 2년간 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안을 한 번도 다수결 표결에 의해서 하지 않고 이른바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모든 분이 합의하는 수준에서 문제를 풀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과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균형을 잡는 그런 일에 아주 뭐랄까요 경험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압력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지금 서울시의회가 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집행 정지했잖아요. 그러한 문제가 아직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외부 이 교육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호소하기보다는 좀 더 내부 구성원들의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 제 교육 철학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그 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에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하려고 했던 교육자치, 학교 혁신 또는 마을 교육 공동체, 생태 전환 교육 등에
관련된 예산들이 대폭 삭감된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의회가 임기 중반을 지금 넘어서고 있죠. 그러면서 2년 동안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서로 다른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그런 것에 바탕을 해서 시민들의 뜻을 더 잘 만드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공통 질문 첫 번째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혁신교육의 개선 과제 가운데 학생인권 문제, 교육자치, 학교혁신, 마을교육 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홍재남 후보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교장을 하다가 교육청으로 갔더니 입장이 확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제 이상이 뭐였냐면 교장할 때는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나 시의원 만날 때 제가 약간 갑이었거든요. 갑이었는데 교육청에 갔더니 갑자기 제가 을이 되는 거예요. 을이 돼가지고 아니 똑같은 이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인데 특히 시의원 분들 갑자기 제가 을이 돼가지고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꼈었는데 사실 교육이 정치로부터 좀 중립성을 보장받고 자주적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교장할 때 22년 말에 이제 그때 22년에 지자체가 바뀌면서 그 의회 의원들이 다 국힘으로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 학년 말에 전자치판을 다 하기로 다 그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12월 말에 그 예산이 안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의회 의원이 바뀌면서 갑자기 없애버린 거죠. 저는 그때가 4년차 교장이어서 돈을 좀 아꼈다가 꼭 사고 싶은 데가 있어서 돈을 남겨놨었는데 그 예산이 안 내려온다고 하니까 교실은 다 뜯어놨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학교 예산을 거기다 그냥 다 넣었어요. 넣고서 전자치판을 했는데 그때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학교의 그 운영 계획을 시의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학교 현장을 흔들 수가 있는가. 학교 현장이 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저는 우리 중학교가 미래학교라서 예산이 좀 많아서 그렇게 칠판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학교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완전히 그 다음에는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회가 교육청과 협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이렇죠. 교육감이 아무리 시의회 의원들 설득한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회가 더 갑이거든요. 교육청에 대해서는. 그럴 때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저는 갑인 교장 선생님이시잖아요. 제가 다시 이제 만났을 때 그랬어요. 다시 의원들을 만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제가 우리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부장이 되고 나서 그랬더니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 그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자체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이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교육청이 설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장 선생님들과 그 지역의 의원들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면 저는 대체로 다 현장의 의견이 잘 의원들한테 전달이 돼서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마을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퇴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답답하죠. 이 뿔뿌리가 사실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혁신교육지구가 미래교육지구로 바뀌면서 엄청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그럴 때는 풀뿌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마을은 여전히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자, 세 분 말씀 들어보니 어떤 분이 교육감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말로 훌륭한 교육감이 되겠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공통질문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력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또 많은 문제점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가쟁명식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딱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체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질문 좀 어렵긴 하지만 공통질문으로 드리면서 먼저 이번에는 정건직 후보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학력 인구 감소는 사회적인 위기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기회입니다. 인구 감소를 대하는 우리나라의 시각은 경제적 관점에 너무 몰두해 있죠. 경제 관료들은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육 예산도 함께 줄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잘못된 논리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수록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그런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앞서가는 학생만 챙기고 뒤처질 학생들은 도시하는 그런 낡은 교육으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를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위한 더 질 높은 공교육으로 만드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누구나 제대로 된 공교육을 받고 꿈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에 기댈 필요가 없이 누구나 행복한 학교 생활을 누리면서 시험 점수의 차이가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이 학령 인구 감소를 계기로 더욱더 새로운 그런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그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기본적으로 젊은 아버지, 아빠, 엄마들이 아이들을 낳고 아무 걱정 없이 보육하고 교육하고 그래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사교육의 걱정이 없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좀 더 선생님들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교실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학령 인구 감소면 어쩔 수 없이 이 학교가 통폐합되거나 이런 것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줄어드는 그런 통폐합되는 그런 공간은 새로운 창의 교육, 새로운 혁신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젊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문화 예술을 기초로 하는 이 예술적 감수성 교육이랄지, 또는 이 몸을 중심으로 하는, 머리뿐만 아니라 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교육이랄지, 이런 새로운 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학령 인구의 감소와 학교 통폐합의 문제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세심한 그 주의와 함께 이걸 기회로 삼아야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절대로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답변은 강진만 후보 준비해 주시고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강진만 후보의 보관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국에서 2000년에 출생자가 6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출생자는 26만 명입니다. 60%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전국의 초등학교가 6,000개 초등학교 있습니다. 이 6,000개 학교 중에 이 비율로 본다면 2,000개는 폐교가 돼야 됩니다. 5년 안에. 서울을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지금 보면은 서울은 5만 9천 명이 2023년에 5만 9천 명이 초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입학한 학생들을 보니까 4만 6천 명이에요. 그러면 서울만 보면 22%가 감소한 겁니다. 그러면 56명 정도의 정원, 입학생의 56명의 정원을 폐교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은 108개 정도가 5년 안에 폐교돼야 됩니다. 이게 서울의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것은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통학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초등학생들에게는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까 기회의 요인이기도 하고 위기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기회의 요인은 뭐냐면 이번 기회에 2028년 기준으로 OECD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 그다음에 교사들이 책임져야 할 학생의 학생 수, 이런 것들을 좀 평균 이하로 낮춰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가자. 그리고 교사들에게 행정과 인력을 투입해서 행정과 교육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학생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시스템을 마련하자.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낸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마을 자원들, 마을의 지역사회에 많은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요즘 추세는 학교만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마을의 어른들, 전문가들, 학교와 네트워크하면서 마을에서 인력들이 교육으로 포함되어 들어오는, 여기에 대한 예산과 법률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학교를 좀 더
발전된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제 구상인데 국가가 지금 작년에만 해도 1조 예산을 줄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10조 5천억 예산인데 1조를 줄였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 이거는 학교 여건은 대단히 나빠지는 겁니다. 예산을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는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형태로 교육의 여건을 바꿔줌으로써 학생들의 미래 역량들을 좀 성장시키고 그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력 연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은 없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홍재남 후보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문제점과 그리고 해결 방안을 물어보셔서 문제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학교 간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된다는 점입니다. 네. 제가 근무했던 학교도 보면은 초등학교가 옆에 있었거든요.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가 어떤 학교는 너무 가밀해서 근처 학교에 다. 근데 한 학교는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 있고 한 학교는 10 몇 명밖에 없는 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구척동에 근무를 했는데 그 옆에 학교가. 이렇게 점점 아이들이 이제 줄어들면은 아파트 단지 아이들은 점점 집중되고 그다음에 주택가 있는 학교들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적정 규모 학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급당 인원수를 무조건 줄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은 적정한 학생 수가 있어야지만 거기서 원활한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 수가 15에서 20명 정도이거든요. 그 수가 될 수 있도록 학교 간의 조정을 필요한 거죠. 그런 이제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거리를 학교를 통폐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도시 분교 형태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작은 학교는 도시 분교를 만들어서 옆에 학교랑 묶어서 옆에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여기 교감 선생님이 계신다든가 해서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사들의 업무가 너무 가중해집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학교에 내려오는 그 업무 꼭지는 교육청에서 내려보내는 꼭지는 똑같아요. 학교가 열학급이든 백학급이든 똑같거든요. 그러면 학교 규모가 적어지면은 그 교사의 수가 적어지고 그러면 교사 1인당 감당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을 슬림화하고 교육청의 업무를 빼고 저의 정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청을 슬림화한다. 빼기 정책을 한다. 그걸 통해서 학교 업무를 절대적으로 줄이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적정 규모 학급을 유지하되 분교 형태를 만들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공간의 비효율성입니다. 한 학교에 한 100명밖에 안 되는 학교인데 거기에 공간은 엄청나게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애들이 1000명 다닐 때랑 같은 공간이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 들어가는 그 고정 비용이라고 하나요? 고정 비용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 시설을 계속 이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요즘 서울에서는 청소년들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서울이 굉장히 땅값이 비싸서 그 문제를 학교의 일부를 마을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활용한다면 마을도 살아나고 아이들도 마을 속에서 자랄 수 있는 제가 바로 오리중학교에 만들었던 그 다같이 학교 같은 그런 학교를 만들면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2024 서울시민의 선택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3인 특별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정책 공약과 같은 내용 들어보니까 이해도 잘 됩니다. 아, 정말 어떤 분이 왔더라도 서울 시민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는데요. 자, 제가 주도권 토론으로 여러분들께 진행할 기회를 드리기 전에 예고에 없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잘 풀리고 그렇습니까? 괜찮습니까? 아, 예.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고 재미도 있습니까? 정글씨 고모님 어떻습니까? 뭐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 홍재남 후보 저는 재밌습니다. 예, 오늘 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도 주고 계시고 세 분 다 뭐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서 저희들도 굉장히 기분 좋게 여러분 의견 공유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한 비방보다는 칭찬, 격려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세 분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앞에 우리 지금 현재 관람해 주시는 우리 참모와 제작진 여러분들께는 큰 박수로 세 분께 좀 응원을 좀 한번 해주십니다. 네, 자 좋은 말씀 화이팅도 외쳐주셨는데요. 세 분께 다 이제 화이팅 하라는
정리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도권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8분 동안 직접 진행을 하시면서 본인 의견도 조금 말씀하셔도 되지만 이제 옆에 계신 후보 두 분께 정말 좀 다른 것은 야 이게 왜 이렇냐, 저건 또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꼬치꼬치 좀 따져 물으면서 차별성을 좀 부각하기도 하고 또 나만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좀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지금 8분 동안 한 분씩 쓰실 건데요. 자, 우리 추첨에 의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근식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 초중등 교육 현장은 점점 우리 학생들이 이 꿈을 좀 잃어가고 또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써 어떤 긍지, 자긍심 이런 것들을 좀 잃어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점점 우리 학교에 대해서 신뢰를 좀 상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마침 그 미국에서 한 달간 이 미국의 초등학교를 이렇게 관찰할 기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와 그 초등학교 학교 밖에 이 도서관 교육에 대해서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러더라고요. 이 일정하게 1년 또는 뭐 6개월 또는 뭐 3개월 이런 그 교육 기간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그 기간 동안에 배운 것을 반드시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 부모님들이나 또는 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 학생이 그 기간 동안에 성취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함으로써 그 학생들에게는 자신감을 그리고 이 학부모님들에게는 여기에 맡기니까 우리 아이가 그만큼 잘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해 놓고 있더라.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강수민만 후보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러한 그 학생들에게는 자신감을 또는 선생님들에게는 자긍심을 이렇게 불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좀 어려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보다 아무래도 이제 교육 현장이 더 많았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유초중고등학교에서는 우리 정근식 후보님보다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많았던 거 아닌가요? 예, 그냥 좀 이게 이제 뭐랄까 질의응답과 주도권이기 때문에 좀 더 날카롭게 좀 하는 것들이 좀 시청자를 위해서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냉정하게 좀 이야기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지금 현재 자존감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들은 교사에 대한 교권 이런 것들이 잘 보장이 안 됩니다. 교권에는 교사의 권리가 있고 교사의 권한이 있고 교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권리와 권위는 본인들이 개척해 가는 영역이라면 권한들은 다르죠. 국가가 그 권한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으면은 학생부장을 할 때 갑자기 이렇게 덩치가 크신 분이 문신하신 분이 와가지고 팍 열고 저를 멱살을 잡아 흔들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학교 폭력을 내가 일어난 사건들을 징계에 올렸다는 이유로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희초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국가는 그걸 철저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실은 교육감이 그걸 지켜줘야 하는 영역이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등 혹은 뭐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 혹은 입시 체제에서 훌륭하게 살아남을 위해 말고는 다 낙오시키잖아요. 특성화 같은 데 다 존엄감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없어요. 그런 정책들이 배려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존엄감, 자부심이 안 생기면서 또 교육 또한 지금 현재 안 좋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시간은 카운팅을 하지 말고요. 지금 이제 주도권 토론을 할 때는 주도권을 가진 분들은 충분히 말씀하시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길어도 1분 이내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주도권 토론이 좀 더 효과적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제 좀 제 답변을 느낌에는 이제 그 두 가지 강신만 후보께서 이 교육 경험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40년이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이 교육은
유초등 교육이 있고 중등 교육이 있고 대학 교육이 있잖아요. 고등 교육이 있잖아요. 사실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교육감이 나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하는 40년 동안 평생 교육 현장에 있던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제 질문은 핵심은 그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부적인 그런 압력, 선생님들이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 이런 거 말고 왜 교육과정 내에서 그런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제공되지 않느냐. 제 그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뭐 약간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잘 들었습니다. 아주. 우리 네, 홍대로 자, 선생님한테 아주 여쭤보겠어요. 네. 네. 저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과정이 너무 단단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교과서가 별도로 있지 않거나 교과서가 있더라도 교사가 꼭 교과서를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이 쭉 커리큘럼이 나와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교과서를 구성할 수 있어요. 저도 미국에 한 달 동안 연수를 갔었거든요. 과학교사, 이제 우수교사 연수로. 그래서 한 달 동안 내내 이제 가서 연수를 받았었는데, 초등학교도 방문하고 중학교도 방문하고, 너무 다릅니다, 시스템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교사들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뺄 수도 없어요. 그걸 또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하는 방법도 똑같은 시험으로 똑같이 평가합니다. 그런 속에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자율적으로 뭔가 하려고 해도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어떤 평가 방법이라든가 발표 방법이라든가 그걸 하는 것이 제한이 명확합니다.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교육감이 약간의 그 자율성을 넓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혁신학교 운영하면서 제가 많이 경험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중학교는 중간 평가를 안 합니다. 중간 고사를 안 봅니다. 지필 평가를 안 하고 과정 유심 평가로 전체를 다 운영했거든요. 왜냐하면 수업을 그렇게 이제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이 아니고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수업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방법이 프로젝트 수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 평가도 그에 맞춰야 되겠죠. 평가를 맞추다 보니까 가정유심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를 학부모한테 피드백할 때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물론 국가교육 과정 자체를 저희가 건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최대한 저희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정유심 평가로 평가해서 이걸 QR코드로 다 만들어서 그걸 부모님한테 보내드리면 부모님이 QR코드에 접속하시면 저희가 이제 미래학교 운영했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쫙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년 말에는 학생들이 주도해서 수업 발표회를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일정 부분. 자, 두 분 말씀 들어보시고 나서 주도권 토론하고 계시는 이제 정근익 후보께서 두 분 말씀에 대한 총평과 함께 의견 또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우리 홍 후보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대학 40년 있으면서 첫 해, 1985년 첫 해에만 시험을 쳤고 학생들에게 그 나머지 기간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시스템이었다. 다시 말하면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는 주제를 내라. 그걸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팀을 만들어서 유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팀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현지에서 조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발표시키고 그리고 또다시 제가 필요하면 같이 가서 조사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발표를 시키면 아주 다른 그런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초중등학교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더욱더 확산되어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도권 토론을 하니까 분위기가 좀 더 이렇게 좀 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긴장한 상태에서 촌철살인의 질문과 답변 그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더라도 저는 토론의 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주도권 토론은 강진만 후보가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정 후보님이 말씀하시듯이 대학생들의 그 교육 방식과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그것에 대한 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은 유초 중고의 사물을 총괄하는 자리이고 그래서 대학생과 다른 영역에서 좀 연구하고 논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우리 홍전남 후보님에게 네.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초학력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수들이 계속 진보 교육을 공격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도 바로 야, 너희들 혁신학교 하니까 뭐 공부는 안 시키고 맨날 놀린 거 아니야? 그래서 성적 떨어지고 있잖아. 기초학력 떨어지는 책임을 진보 교육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곡이죠. 지금 통계로 봐도 보수 교육감들이 있었던 데도 기초학력은 더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기초학력이 가장 덜 떨어진 데가 세종, 진보교육감인 세종, 광주 이런 데가 통계적으로 더 올라 있습니다. 이거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상당히 보편화된 현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전남 후보님은 혁신학교에서 교장으로 일하시면서 꽤 많이 훌륭한 성과를 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점에서 되게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 또 남부교육청이죠. 교육청에서 국장으로서 또 일도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저는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 기초학력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가지고 교육감님과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전남 우리 그 후보님에게 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교육청에서 일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통계들을 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네. 기초학력의 그 비율 정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이게 지역을 말해도 될지 참 좀 죄송하지만 많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남부 지역은 제가 근무했던 학교만 해도 저희가 그때 전교생이 한 300명 됐었는데 기초학력으로 들어왔던 학생들이 80명이 넘었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비율인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굉장히 편차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 편차를 어떻게 잘 극복할지를 이제 고민할 때도 그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그것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기초학력 그 미달 학생들에 대한 지금 우리 서울에 또는 대한민국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혹시 아세요? 기준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자를 성취도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가 성취도를 못 이룬 애들을 기초학력 미달자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퍼센테이지는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면은 보통 수 미양가로 보통 매기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취, 그다음에 이제 미성취, 뭐 중간 이렇게 내리는데 보통 우리가 60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고.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20%의 성취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초학력 미달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가 나는 수정돼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수학을 본다면 기초학력이 20%에 도달한 애들을 기초학력 미달자로 보고 나머지 30에서 50%는 그러면 기초학력 미달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제 계속 수학에서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이만큼 기초학력이 진보 교육이 이제 비판받는 거라면 교육청 남부교육청에 계실 때 기초학력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촉구하는 어떤 뭐 제안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해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제안을 많이 했었죠. 저는 뭐 제안을 남부교육청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교장일 때도 많이 했었습니다. 교장일 때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한 아이 한 아이를 좀 잘 돌볼 수 있게 아이 맞춤형 그런 어떤 도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되죠. 부서도 다르고 돈이 엄청 많이 내려오는데 교사들은 그 돈 때문에 너무 바쁘고 아이들은 효율적으로 잘 지원을 못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거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정 후보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돌봄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아이들, 자녀들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또 어떻게 직장 다니면서 학교에서 어떻게 돌봄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돌봄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퍼센트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그런 통계들은 좀 보셨는지요? 제가 그 통계를 받고 마침 오늘 이 돌봄 체계에 관해서 마침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 통합 모델 이 돌봄 모델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작년부터 이게 돌봄 체계가 전체적으로 도입이 됐고 아니 퍼센트만 이야기해 주시라고 좀 했고 다음에 또 질문할 게 있습니다. 유아교육하고 지금 뭐 주도권 토론이니까 네. 이제 질문 주실 예, 내 답변을 예, 우선 예. 하시고요. 주도권자의 뜻대로 좀 따라가지고 이 주도권 토론 방식은 이렇게 좀 네. 냉정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퍼센트는 잘 모르지만 아니 됐습니다. 예. 그것만 질문했고요. 좋습니다. 지금 유아교육 방향, 유보통합을 이야기했는데 돌봄하고 유보통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그건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러면 하나는 또 이제 돌봄을 지금 이제 돌봄 교실을 마련하는 것 같고 각 이해 집단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초등학교 교사들, 그다음에 이제 돌봄에 직접 당사자인 학부모, 그리고 돌봄에 직접 투입된 그 돌봄 강사들, 이분들이 이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돌봄을 공간을 어떻게 마련하고 그리고 고용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해야 이해 당사자 간의 충돌이 좀 잘 화해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아까 그 우리 서울 지역에서도 이 인구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 공간이 달라져 있죠. 공간 이 활용 가능성이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점점 이 돌봄의 문제가 선생님들에게 시간이 나가기 때문에요. 어떤 방식으로 이해관계자들이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대안 문제는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할 연구하시길 입장입니다.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봄 문제의 해법은 이해 당사자들 간에 충돌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이는 사실은 이 교단의 어떤 안정적인 돌봄 구조가 어렵습니다. 교육감은 반드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있어야 되는 거 보고요. 저는 이것에 대한 대안들을 이미 제시했고 센터, 교육청 내에서의 센터 혹은 공단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이해 당사자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부모들에게 서비스를 최적으로 제공하는 돌봄 시스템을 대안으로 이미 제시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주도권 토론 홍재남 후보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강신만 후보가 먼저 이제 하셔서 그냥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혁신미래교육 추진위원 이제 활동하셨는데 저도 물론 일부 같이 했었고 그런데 사실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이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 많거든요. 제가 교육청에 와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 장학사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구나. 똑똑하고 일도 굉장히 잘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 얘기하면 열을 알아서 척척척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전문직으로 올 만한 그런 자질이 있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물론 뭐 철학적인 배경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 놓고 저는 오히려 정책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혁신미래교육 추진위원회를 하셨다고 계속 누차 강조하시는데 이 혁신미래교육 추진위원회에서 만든 정책이 교육청의 정책과 어떤 차별성이 있었는지 좀 첫 번째 질문을 짧게 해주세요. 네. 교육감님이 가장 어려운 주제, 진보가 해결하지 못했던 기초학력 문제, 학교폭력의 문제, 그다음에 교사의 국권의 문제, 그다음에 학교 행정 시스템의 개혁, 이 네 가지 정도의 핵심 제안을 받았고 그걸 가지고 연구 작업을 1년 동안 했습니다. 머리 맞대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네. 이미 전달했고 네.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달하셨다는 건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시행됐다는 건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어떤 부분이 교육청의 정책으로 시행돼서 발전적으로 교육청의 그 어떤 정책에서 효과를 발휘했는지 한번 묻고 싶거든요. 예. 기초학력 문제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냈고 그래서 기초학력의 문해력을 높이는 방식, 초등학생들이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수업을 내가 참관하는데 6학년 반이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비단 이러이러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단이 뭐예요? 라고 애들이 물으니까 옆에 있는 학생이 실크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만큼 문해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보자 해서 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의 문해력 과정들을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어떤 방식이었냐면 그게 뭐 그 혁신미래교육 추진위에서
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이미 연구 결과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 뭐 도분초등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굉장히 교장 선생님이 책 읽어주면서 그런 프로그램 했던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이 있었구나, 아, 좋은 정책이 있구나라고 이제 발견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혁신미래교육 추진위에서 만든 정책이고 그게 교육청의 정책으로 들어가서 교육청의 정책이 학교에 퍼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르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교육청이 아닌 지역교육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모든 기초학력에 대한 대책도 조희연 교육감 2기 때 다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진전하지 못했을까? 그거는 디테일한 정책적 구사가 네. 부족했기 때문에 그 제가- 디테일한 걸 전달한 겁니다. 네, 저는 디테일 전달했는데 전달했다는 건 전달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연구했어요. 이렇게 전달한 것 뿐이지. 그게 교육청의 성과로 가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잠깐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혁신미래교육 추진위원회는 서울시 교육청 내에 있었거든요. 저도 회의 때 왔다 갔다 했었고.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지원청의 사례를 얘기하신 건데 그 지원청의 사례가 혁신미래교육 추진위원회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아니죠. 맞죠? 아닙니다. 성과죠. 예를 들면 지금 혁신미래교육 추진위원회에 제가 홍재남 선생님을 추천해서 제가 같이 일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연구했는데 아마 홍재남 선생님은 주재 분과에는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전략단위에 제가 모셨던 거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근데 주재 분과에서는 충분히 그걸 연구해서 디테일함까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모든 과장들과 협의해서 전달했고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예산까지 정해서 내년에 실행한다. 이런까지 약속을 다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접근돼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하십니다. 네, 내가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다 분과까지는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제가 이해할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연구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이 혁신미래교육 추진위원회 성과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제안서에 제가 드리는 것도 봤죠.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정근식 교수님께 좀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학교는 유초중등 이 교육을 이제 교육감은 관장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정 후보께서는 내가 40년 동안 고등교육했어. 그리고 이제 대학을 아마 지금은 서울대에서 정퇴하신 거로 아는데 그 전에 학교는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계속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거든요. 프로젝트 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요. 저 그런 애들 데리고 수업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저는 교사할 때 늘 어려운 학교에만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춘기에 정말 이 변형계가 정말 어떻게 충돌할지 모르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 정말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면 저한테 와서 찾아와서 이래요. 선생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중학교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너무 다르게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더불어서 저희가 한 학교에 이제 신입생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한 학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딸려 있는 부모님 당연히 있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 갈등과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복잡하고 디테일한 것인데 이렇게 복잡하고 디테일한 사춘기들이 막 넘쳐나는 이 세계를 이런 속에서 혹시 이런 갈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지요. 제가 대학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이 학교가 아닌 학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내가 가르쳤어요. 이 사당동 그 빈민촌에서 당시에 중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 또는 그 어린 나이에 이 공장에서 일하는 학생들 모아서 그 경험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어려운 학생들 예를 들지 뭐 부모가 없거나 뭐 이런 학생들과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기초 학력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삶의 자신감을 네. 불어줄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경험이 있다. 제가 주도권이니까 이제 무슨 그만해도 말씀인지 알겠고, 되겠습니다. 네네. 경험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궁금한 게 본인 후보자께서 대학생일 때면은 엄청 옛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 뭐 지금 연세가 따지면 한 40년 전일까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예. 시대는 10년만 지나도 아이들은 한 세대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미 40년이 지났습니다. 그것만 그리고 있는 게 그것도- 아니죠. 제가 제 제가 경험이. 예.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좋아요. 거니까 이미 4세대가 4세대가 지났고 40년이 지났고 게다가
이 아이들은 또 그때 밖에서 경험하신 거는 작은 단위의 어떤 야학 단위를 경험하신 것 같은데 학교는 거기다 부모까지 같이 오잖아요. 3주체가 있거든요. 이 3주체의 복잡한 경험을 최근에 하신 적이 언제 있으신가요? 저는요, 주제별로 그 학생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일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인권을 주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 동아시아적 지평에서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할까. 그래서 예를 들면 광주에 있는 전남여고하고 대만에 있는 타이난 여고를 자매 결연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그 경험, 이 인권의 네. 문제를 잠시만요. 연계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제가 질문드린 거랑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드린 거는 3주체 간에 그런 갈등 상황 접한 적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드렸는데 전혀 그에 대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혼나는 적은 별로 없는데 아이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따라갈까요?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주도권 토론을 이제 하니까 이런저런 이제 말씀들이 또 오가고 약간 긴장도가 있으니까 저는 보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주장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견해에 대해서 충돌하면서 판별을 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주시는 것은 또 선출직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 우리 주도권 토론하면서 이거 좀 아쉬웠다. 내 이거 한 번 더 꼬치꼬치 따져 물어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하시고 계신 분 계시면 세 분 다 똑같이 기회를 드리고요.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 저는 뭐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10초 말씀 이 주시면. 주도권 예. 토론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 선생님 후보님들이 가져온 어떤 경험들을 예. 존중을 하면서 좀 배우는 자세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자, 홍계남 후보는 반론하시죠. 예. 네. 저는 이 교육감이라는 그 역할이 유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초중등의 이 복잡 다단한 3주체와 더불어서 지역사회까지 4주체가 있는 거라서 네. 그것들에 대한 질문을 저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 말 좀 하시죠. 네네. 우리 정 후보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늘 배우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의 개혁 방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학력 인구가 줄면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을 닫을 거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대학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대학 문제를 좀 해결해 가는데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은 초중등 교육을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 영역들은 교사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개혁적 마인드를 대안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좀 책임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보안 토론 시간 6분을 쓰고 있는데요. 세 분께 제가 적석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각자 갖고 있는 약간의 단점 같은 느낌에 대해서 혹시 제가 진행자로서 월권이 아니면 좀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정근식 후보께 좀 말씀드리면, 이제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좀 공격 포인트를 삼고 있는 게 대학 교수 출신인데 어떻게 그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네. 책임을 다 지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 계속 똑같은 교수 네. 출신들 교육감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물론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면 어떤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이 교육감은요, 교육 현장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와 교육 공동체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다시 말하면 교육 내에서의 이 내부적인 시각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사회 전체를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갖다가 바라볼 수 있는 역사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야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최선의 어떤 공공선을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을 잘 관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저에게는 그게 약간 단점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곧바로 이 현장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원탁회의를 갖다가 구성할 겁니다. 그렇지만 두 후보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조금 저보다 그런 국제적인 그런 기회나 또는 사회와의 소통이나 또 나아가서 정치권과의 소통이나 또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죄송스럽지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좀 더 경험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제 기억으로 제 느낌으로는 두 분과 함께 같이 가자 이런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정근식 후보께서 답변하신 이제 시간 좀 우리 진행자 쪽에서 이제 좀 체크해 주시고 예, 1분 30초 답변하셨는데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평소에 저희들이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질문 던지고 또 답변해 주시니까 훨씬 더 좀 생동감은 좀 있어 보이는데 제가 홍재남 후보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뭐 여성 지도자 대통령도 있었고 또 네. 여성 교육감도 있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남성 교육감에 비해서 여성 교육감이 사회적 편견에 의해서 잘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야 여성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는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여성 후보가 강점이 있기도 하지만 단점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편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왜 그런 여성이 단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왜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편견이라고 이제 네,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성들이 자기를 발휘할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으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내릴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편견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훨씬 많죠. 그렇지 않나요? 가정에서 이제 주로 이제 굉장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섬세함이라든가 디테일 그리고 따뜻함이라든가 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이라든가 이것들은 저는 이 남성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과학교사이기도 하지만 남성 여성의 특징은 분명히 있죠. XY, XX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우리 교육계에서는 훨씬 더 갈등 조정과 포용과 그런 것들을 훨씬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울산의 노옥희 교육감님이 아주 훌륭하게 교육감님으로 하셨잖아요. 저는 서울의 노옥희처럼 더 이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우문을 했을 때 현답을 해주시니까 저도 반성도 하면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이런 말씀을 다 같이 박수 한번 우리 홍진아 후보께 당연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 또는 이제 편견을 갖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우리 강시문 후보께도 질문 좀 민감하지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교육감 선거라는 것이 지금까지 선거 결과를 보면 교육 전문가를 뽑는 것이냐 아니면은 교육 정책도 중요하지만 교육 정치다. 그럼 정치라는 것이 결국 지금 현재 집권 세력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역량을 키워왔던 분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 전체를 놓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교육감 선거는 결국 교육 정책의 수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정책의 수장을 뽑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정교조 부위원장 출신이시긴 하지만 교사로서 오히려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좀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교사가 교수님들보다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에게는 정치적 기본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국제적인 마인드 혹은 세계 변화에 대해서 좀 처졌을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교사의 탓이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억눌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담론이나 그리고 국제적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사들이 충분히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입니다. 경험이 없이 개혁을 완성시킬 수는 없어요. 담론은 얻을 수 있지만 경험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나와 버린 세월이기 때문에. 근데 이 남마처럼 얽힌 초중등 교육의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걸 몰라가지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념적인 언어들은 던질 수 있는데 중요한 선지자적인 말씀을 할 수 있지만 학교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 훌륭하시지만 대학에서의 개혁적 요구들을 대학 교수들이 해주시고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는 교사들을 좀 믿고 그들이 추구해왔던 개혁의 방향을 보고 그 사람의 역량을 보고 이렇게 뽑아주면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그런 실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입니다. 이거는 좀 더 정밀한 경험을 가진 자가 실행하는 것이 더 맞겠다 생각합니다. 자,
맡아서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통질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교육 정책이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유보 통합, 그리고 넓음 학교. 이것이 졸속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은 세수 감소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데 이제 서울 교육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순서는 이제 우리 홍재남 후보부터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 이름을 갑자기 헷갈리신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좀 남자 이름 같아서. 그래서 제발 남동생 나라고 아오제 사내남입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죠. 아니 실제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아니면 네. 지금 외우기 좋도록? 실제예요. 아우제 사내남. 예. 네. 딸이 많아서 아무튼 그렇고요. 이 윤석열 정부의 뭐 교육 폭주는 제가 교장할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학관 할 때도 엄청 많이 경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교육청 단위에서 이거를 혼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당 의원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많이 좀 국회랑 협력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늘봄 정책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서울이 엄청 많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교육청 중에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 아주 엄청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거부권을 우리 그 윤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특기가 거부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예산 거부권은 시행할 수 없다고 하니 이건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야당과 협조해서 아마 10월 달 되면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5년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금 다행히 야당이 더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를 구하지 않고는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논의해서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심각한 문제가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교육감 후보에 나오고 그리고 3위 안에 들어갔더니 이미 저한테 많은 제안들과 많은 정책 연구를 많이 이제 물어보는데 많이 저희도 알고 뉴스로 알고 있지만 완전히 이 정부가 저는 정말 미친 정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이 원래 이렇게 거치게 안 하는데 내년에 고등학교 그 고교 무상화 예산을 깎았잖아요. 거의 다 깎았잖아요. 고등학교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내년에 그러면은 무상교육 못 하는 건가? 그럼 교과서도 다시 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럼 학비를 180만 원을 이제 학비를 내야 되고 또 교과서도 값도 따로 내야 돼서 이거에 따른 예산이 9천억 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죽을 각오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교육정책 졸속 시행 대응과 세수 감소에 따른 서울시 교육청 재정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정거식 후보께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그 AI 디지털 교과서 논의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학생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왜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하느냐. 정부의 즉흥적인 정책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부담을 지역 교육청에 떠넘기는 그런 행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단호히 우리가 맞서야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중요한 정책일수록 수기 과정이 필요하고 사실은 여야 합의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는 여야 합의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취지는 옳지만 과정에 대한 섬세한 개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표적인 게 의료 대란. 갑자기 의대 정원을 증가시키니까 대학도 심각하지만 이 중고등교육, 심지어는 유치원 교육까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 정책은 치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이제 정치 제도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사실은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좀 더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중에는 그 원래 의지는 선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충분히 AI 시대에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그 의료 문제들 해결해야 한다. 그 의료 계획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합의의 부재로 너무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집행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완화시킬 것인가.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서울 시민들의 어떤 합의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야만이 여당도 견제하고 야당도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처음 공약 제1호로 제시했던 그 문제를 갖다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보통합 같은 경우에도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아직도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공개가 예산 계획이 없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정부 예산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그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설득해야 하는가, 그런 경험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문제고 한편으로는 서울시와 시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공통질문에 대한 열띤 답변과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3대 교육정책, 유보통합, 넓음학교,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또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강신만 후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디지털 교과서는 아마 새 후보가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는 정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두 가지 더 덧붙여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좀 다소 과격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런 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몇 개 주에서도 이것을 실험을 했지만 아이들의 건강이 대단히 안 좋아졌습니다. 손떨림 현상이랄지, 그다음에 토하는 증상이랄지, 시력 저하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은 디지털 교과서를 내년 2025년부터 수학, 영어, 공업으로 완전히 전면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돈이 1조 2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사업이라고, 과거 옛날 이명박 정권이죠. 4대강 사업이라고 합니다. 교육의 4대강 사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은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컴퓨터 앞에서 그 아이가 그 하나 컴퓨터만을 가지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교실에서 수업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아이들의 눈빛과 그리고 몸짓, 행동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리고 동료 옆에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교육은 일어나거든요. 성장도 일어나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을 지금 돌이킬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그걸 막을 거고, 안 되면 부교재 정도로 그건 사용하고 우리는 서책을 중심으로 갈 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보통합 문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선진국도 유보통합을 위해서 꽤 긴 로드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윤 정부는 이것을 그냥 단방에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도 투입하지 않고 이해 당사자들이 아주 충돌하고 있거든요. 이해 당사자들 영유아 어린이집 있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있고, 공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한 방에 통감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의 자격증제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4년제 자격증을 봐서 시험 봐서 들어온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고졸 학력이지만 유치원 어린이집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교사들의 자격증을 어떻게 평균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 재정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졸속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진행을 못합니다. 본인들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하는 신용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산하의 사회적 통합위원회, 유보통합을 위한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10년의 로드맵으로 가서 이걸 타협해내고 그리고 완결해내는 그런 과정들로 갈 생각입니다. 네.
늘봄 학교는 뭐 절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돌봄의 관점에서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해가겠습니다. 자, 공통질문 모두 마치고 주도권 토론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열기를 점점 더해가고 있고요. 2024년 10월 16일 서울시민의 선택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가 법원 후보 3인에 대한 특별 토론회를 서픽스가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 각 8분씩 진행할 텐데요. 좀 더 경쾌하고 속도감 있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근식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은 과거의 그런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창의적인 그런 교육인데요. 그 창의력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까 우리 리터러시 문제도 기초학력 문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학생들이 자료를 찾는 능력 그리고 수많은 독서를 통해서 질문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균형 감각. 우리나라 국내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글로벌한 맥락에서의 역사적 균형 감각을 찾아야만이 그런 그 창의적인 문제가 저는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다양하게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우리 홍준남 후보께서 좋은 그런 대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자기의 학습권을 실현할 수 있는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바로 학습권 실현 조건을 탐색하는 것이거든요. 학습의 주체가 자기가 됐을 때 그때 그 학생은 자기의 학습을 구성을 해서 자기의 학습의 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학습권을 그 실현하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고는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주어진 거 이대로 따라해 이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굉장히 단단한 교육과정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모든 거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를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몇 가지만 학생들에게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학생들은 그런 것을 구성해 나갈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중학교는 혁신학교이면서 미래학교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모든 학생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자기 거를 가지고 3년 동안 가지고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AI, DT 교과서는 반대하지만 디지털 기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과학교사이기도 해서 이 첨단 기기를 우리가 맞게 우리의 현실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잘 구성을 해서 학습을 안내해주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촉진해주면 학생들이 그런 창의성을 발휘하는 수업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이 예비 후보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그 학부모님들을 만났어요. 특히 이제 장애 학생의 경우 또는 막 사회적 소수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만났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강 후보님 이름이 나오고 이분이 그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후보님께 그런 그 장애 아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지 특히 발달 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좀 더 이 정상적인 그런 교육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그 의견을 한번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네, 진보 교육의 가치는 소수자 혹은 그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진보교육의 가치죠. 조희연 교육감님도 아마 그렇게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조희연 교육감님이 추진해 왔던 이런 것들이 지속되지 않고 끊길까 봐 되게 두려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약속드렸습니다. 저는 반드시 끊기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그것이 이제 이래요. 학교에서는 저도 발달장애인 학생들하고 계속 만나고 그것들과 어울려 봐서 알잖아요. 학교에서 온전하게 그 아이들이 돌봄이 있으길 바래요. 어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부모에게 바로 보내고, 그럼 그 부모는 또 와서 그 아이를 데려가서 또 케어해야 되는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 수업 시간 교육 과정 속에서는 철저하게 학교가 책임질 수 있도록 인력을 투입하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합학급에서 통합학급 혹은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사립이 지금 현재 통합학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교육감의 권한을 가지고 사립 쪽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제해내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학부모로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는 것이 지금 현재 교육감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난 10년간 그 우리 조희연 교육감의 그 교육 정책에서 특별히 이 평가를 해야 할 부분이 그 우리 장애 학생들의 그 장애 아동. 교육, 예, 장애 아동 학생들의 그였는데, 제가 이제 발달 장애에 관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또 어떤 그 경험이 있냐면, 이 시각 장애인들 경우에도 시각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어떤 예술적 감수성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걸 많이 보았고, 이네이블 그런 운동을 하는 우리 그 제자나 우리 친구들도 많이 제가 만났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런 장애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이 민주 진보 교육감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점점 이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과정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재남 후보께서 좀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관련. 예, 다문화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가, 가장 이 시대에 맞는 그 방법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네.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네, 뭐 다문화 이제 문제는 작년에 제가 가장 많이 좀 집중해서 했던 일이기도 했는데요. 남부 지역에 워낙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그만두고서 2월 말에 그만두고 막 책을 쓰고 있는데 그 담당 자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문화 관련해서 뭔가 좀 이렇게 자문을 구한다고 전화했는데, 그때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러다가 이 다문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럽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몇 년 뒤엔, 한 10년 뒤에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 정도로 좀 다문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다문화 문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문화가 어떻게 우리 지금 현실에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교육을 받는 것, 교육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맞춰서 학생 개별적으로 사실 그 다문화 학생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사실 이 다문화 문제 갖고서 뭐 설명드리자고 하면 하루도 부족할 것 같고요. 어쨌든 다문화가 우리나라에 이미 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관심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정근식 후보 진행하셨고요. 다음은 주도권 토론 강신만 후보가 진행하겠습니다. 좀 더 다이나믹하고 적극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네. 다이나믹하게 하겠습니다. 네. 홍재남 후보에게 좀 묻겠습니다. 네. 제가 2011년에 정계적 부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학교장 제도 개혁 대표를 맡으면서 국회를 열심히 떠다니고 정말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이 쫓아다니면서 네. 만들어낸 법률이 바로 지금 현재 교장 공모제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든 그런 제도를 혜택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선배들의 노력 또는 그 동료들의 노력들이 학교장 제도의 변화를 네. 이렇게 세워가지고 홍재남 우리 후보님이 교장에 대해서 큰 성과를 이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늘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하나 질문은, 네. 그럼 이런 리더십의 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간단하게 그렇죠. 예, 대답만 해주시면 네, 제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교장 공모제로 리더십을 체인지한 내부형입니다. 이거 좀 네.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부형으로 홍재남 선생님처럼 교장 소위 말하면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돼서 들어가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학교는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서울에? 뭐 학교 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공무교장의 퍼센테이지는 3.7%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네, 지금 많은 것 같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전국적으로 네네. 서울에서는 서울에서도 뭐 그것보다 조금 많을까요? 네 퍼센트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500의 학교 거의 중에 30개입니다. 30개. 30개 학교만이 그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교체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리더십이 히딩크 리더십이냐 아니면 엉성한 리더십이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월드컵을 4강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걸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히딩크의 리더십은 4강을 보여줬고 우승까지도 상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리더십의 교체를 위해서 교육감님에게 본인이 훌륭한 리더로서 이렇게 직선제로 뽑히니까 정말 잘 변화되더라 라고 네. 했다면 좀 더 그런 제도가 확장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행동을 해보신 게 있나요? 교육감님 뭐 당연히 그렇죠. 네. 뭐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교장 공무로 올 때 한번 뒤집어졌었잖아요. 뒤집어져서 2018년 사실은 제가 2학기에 원래 시도했었는데 이거를 제가 제도 개선했습니다. 실제로 뭐냐면 2018년 2학기에 제가 시도했는데 2차가 교육지원청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1등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3명 올렸는데 2명을 교육청에서 뽑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1등이었는데 3등으로 돼가지고 떨어졌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2차와 1차를 50대 50으로 합치는데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 네. 질문은 남부교육청에 계실 때 우리 교육감님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제안이나 푸시를 해보셨냐라고 네. 그 중요하니까 그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싸워서 그때 제도를 바꿨거든요. 예, 네, 좋습니다. 2차 100으로 갔던 것을 1차 합쳐서 올라가게 해서 그다음부터 훨씬 더 네. 공무위원들이 더 쉽게 교육청으로 들어갈 수 네, 있었고요. 당연히 뭐 교육감님한테야 당연히 이 제도를 확대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지만 그래서 교육감님이 사실은 자율학교 중에서 신청한 학교들을 떨어뜨린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정책적인 구체적인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진을 했는 걸 물었는데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정근식 후보님이 묻겠습니다. 교사들이 제가 2002년도에 신도봉 중학교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가장 큰 염원이 업무 개선입니다. 업무 개선. 그러니까 행정과 교육의 분리. 그래서 교육에만 올인할 수 있게 해달라.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게 이제 큰 염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문서를 뭐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는 혁신 우리 위원장들이 다 했지만 혁신 교육감들이 다 했지만 지금도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학교 내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이게 교육과 수업이 분리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옛날부터도 그렇지만 이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 비교과 문제하고 이 행정적인 업무, 이른바 잡무라고 불리는 것들을 처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이 몇 시간이냐 그러면 몇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때 좀 점점 그게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 반대로 여러 가지 잡무라고 하는 이른바 행정 업무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대안을 좀 말씀하세요. 대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해석이 아니고 대안을 행정 업무와 이 선생님들의 이 고유한 수업권이 어느 정도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행정을 다루는 그런 인력이 좀 더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을 다루는 그 방식이 정규직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임시직을 고용한다거나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문제도 역시 좀 더 깊게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학교에 부서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좀 알고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전에 참 안 된 말씀이지만 간단한 질문 답에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예. 학교 행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알고 계시는지 안다면 이거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직원들로 구성되는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렇게 교사들이 어떤 행정 시스템으로 체계가 분리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교사들이.
학교 시스템에서. 교사들은 모르시는구나. 이 교무와 그런 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학교는 교육 중심으로 묶여 교과부가 있거나 학년부 중심이 아니라 대부분은 연구부, 생활부, 그다음에 교무부 이런 식으로 행정부서 체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없고 공문을 처리한다든가 업무 중심으로 편제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4년마다 공립학교는 넘어가면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거기다 차근계를 쓰게 됩니다. 나는 생활부장을 했어. 혹은 나는 연구부에 기획을 했어. 이렇게 써요. 그럼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아, 그분은 이러이러한 행정 업무를 잘한대. 이러이러한 연구부서에서 기획 업무를 잘한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교육이 그렇게 평가되면 안 되잖아요. 저 선생님이 왔어. 새로 왔어. 그러면 저 선생님은 어느 국어의 문학 수업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래. 또 어떤 분은 학생들에게 정말 상담을 잘하는 분이래. 또는 이렇게 이제 평가돼야 되는데 지금 학교 문화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 업무로 말단 행정직으로 편제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과 교육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그 대안을 2011년에 2002년에 이미 신도봉 중학교에서 학년부 체제로의 전환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님이 경기도에서 2009년에 첫 교육감 일성할 때 저를 보자고 했고 거기서 만나서 정보 브리핑했습니다. 그 성공한 사례를. 그 성공한 사례가 경기도부터 시작돼서 혁신교육이 시작한 겁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지독하게 노력해서 변화를 꿈꿔왔던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래서 교육감에 나서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당연히 개혁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험은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 얻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홍재남 후보 진행해 주실까요? 아우제자의 사내남입니다. 사내남 이름 예, 저도 기억하면서 네. 자 주도권 토론 너무 진행해 주시면 리얼합니다. 고맙겠습니다. 예. 네. 강신만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후보께서는 본인이 이 교육감 후보로 나오는 그 이유를 설명하실 때 늘상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2년 전에 아까도 얘기하셨죠. 2년 전에 후보 단일화를 본인이 양보해서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의 당선을 도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역할을 했다는 것도 공감을 하지만 그것이 그때 끝난 일이지 그것이 지금 다시 내가 나와야 되는 명분이라고 작용할 수 있는 것인가? 2년 전 일은 끝난 거죠. 그때는 아 내가 쿨하게 양보했어. 나 그때 그래서 이제 뭐 천대위원장 맡았고 그다음에 혁신미래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어. 끝난 건데 그것을 왜 연결을 시키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중간에 교육감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4년 다 했으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요. 실제로 정책을 공유하고 그 같이 실현하겠다고 단일화한 겁니다. 아, 네. 그리고 그 단일화 이후에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을 같이 했기 네네.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나머지 1년 6개월은 그것들을 제가 받아 안아서 가장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것들을 의미이신 적임자라고 거죠? 말씀드립니다. 네. 네. 뭐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2월 말까지 교육청에서 직접 일을 했잖아요. 혁신미래교육 추진위원회는 교육청 내부 소속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부설 기소라면 돼 있는 것이고 저는 직접 교장으로 4년 동안 그전에 또 혁신학교 일을 쭉 해왔고 그리고 또 장학관으로 학교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저야말로 교육청 소속에서 쭉 교육청이 아니고 남부교육청이잖아요. 남부교육청이죠. 서울시 본청이 아니고 아니,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죠. 네. 본청에서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11개 교육청 중에 네, 하나였으니까. 네, 제가 지금 주도권 토론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보통 교육청이라고 하죠, 그거를. 어쨌든 남부교육청입니다. 지원청 맞고요. 근무하면서 저보다 이 교육감님이랑 같이 10년 동안 같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해온 사람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그정 측면에서 본인이 적임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후보 단일화를 양보해서 이게 연결되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두 번째로 강신만 의원에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강신만 의원이 얘기하실 때 31년 동안 학교에서 근무하시고 성과를 이야기하셔요. 근데 들어보면은 대체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거 옛날에 2009년에 그때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때만 15년 전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촌지 얘기하시는데 촌지는 더 오래된 얘기죠. 20년 전 이야기고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미 과거는 지나갔죠. 물론 그 성과 때문에 아까 공무기장도 마찬가지죠. 그 성과의 바탕에서 지금 발전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최근에 학교를 나오신 지가 몇 년 되신 거죠? 4, 5년 되신 걸로 아는데, 네. 그 전에, 그 4, 5년 전에는 이제 학교에 계셨을 때고 나온 지 이미 4년 되신 거죠. 그러면 최근에, 그나마 최근이라고 하면 4, 5년 전인 거죠. 그때 혁신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많이 들은 적이 없어서요. 아, 네.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과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말하는 순간도 과거로 흘러가고 있죠. 저는 4년 전이네요. 북서울중학교 혁신학교에서 그 학교를 읽었고요. 그 앞에는 수락중학교에서 혁신학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순간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주도적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그러면 어떤 업무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학교 3주체 협약안을 신도봉 중학교에서도 해냈습니다. 교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주적으로 결정된 과정들을 수긍해달라. 교장이 지시해서 만들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민주적 결정은 교장도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네. 제가 제안했고 그것은 이루어냈습니다. 네, 학교 구성원으로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정근시 후보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실 때 학교 갈등 상황을 제가 여쭤봤는데 계속 이야기하신 것은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대학에 계속 40년 동안 계셨는데 학교에 있는 뭐 3주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갈등을 보았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적으로 나 뭐 이렇게 여고생들도 해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고생들 밖에서 하는 거는 저도 이제 영재 수업을 해봤거든요. 과학교사라서 영재 수업은 되게 쉬워요. 영재 수업은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서 수업하는 거거든요. 학교는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다양한 구성체잖아요. 그런 갈등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다고 생각이 제가 해석이 되는데 맞으시죠? 그렇죠.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뭐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갈등 상황을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교육의 원리는 크게 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너무 그 초중등 교육의 그 특성만을 과도하게 보편화해서 하시는 것은 저는 뭐 약간 그래도 존중은 하긴 하지만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이랑 또 학교에 있는 교사, 특히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해석은 제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여쭙고 싶은데요. 또 예민한 질문일 수 있긴 한데 회자가 되고 있어서 제가 이거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고 또 제가 또 공동 성명도 같이 냈던 입장이라서 어떤 부분이냐면 지방자치교육법인가요? 그 법에 의하면은 이 교육감은 정치적인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과 해서 이렇게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랑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사진이 막 돌아다녔잖아요. 돌아다닌 게 아니죠. 본인이 이제 배고파졌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어떤 기자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성명서를 이렇게 낸 거를 보시고서 같이 공동으로 내신 거 보시고서 고발에 대한 사안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기자분도 있었어요. 근데 뭐 고발까지 이렇게 저희가 의사 표명했으면 됐지라고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과 또 기사를 또 보다 보니까 2020년인가요? 2022년 대선, 2020년 대선이죠. 맞죠? 대선이? 그때 대선이 있을 때 그때 이낙연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 수장인가요? 맡으셔가지고 캠프에 그 띵크탱크라고 나와 있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권과 가까이 있는 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정무직이기도 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교수님이실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육감직으로 오시는데 이낙연 캠프야 그때 과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다시 이재명 대표가 찍은 사진을 다시 올려서 이렇게 하는 모습은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교육감이 되시려고 마음 먹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한 건 아니고 그걸 굳이 여기에서 해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 정치권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교육감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당이 관여하지 않는 선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금도를 지키려고 하고요. 네, 저는 제가 다시 핵심을- 이쪽뿐만 아니라 저는 이 보수 쪽 그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잠깐 좀 핵심을 좀 네. 짚어드리고 싶은데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게 교육감에 이 지금 후보를 나오셨는데 그거를 후보도 모르게 두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저는 교육감이 되실 분으로서 그렇게 캠프를 관리를 못 하신다는 것은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제 보안 토론 시간이 6분 정도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7시까지 끝내기로 돼 있으니까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적이고요. 지금 이제 교육자치법상에는 정당이 이제 관여를 못하도록 그렇죠. 해놨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정당이 개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찬반 양론이 좀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고 뭐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이제 선거하면서 유용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 교육감 선거가 이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선거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당을 갖다 특정 정치인을 활용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대학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대학과 관련된 교육 정책을 위해서 여러 정치 지도자들과 토론을 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의견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 왔지 내가 지금 이번 그 선거에서 뭐 정당을 활용을 한다거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홍 후보님께서도 좀 전에 이제 답변하신 부분에 반론이나 아니면 의견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네, 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드려야죠. 저는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아니 본인께서 딱 이재명 대표랑 찍은 사진 그 사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본인이 주시지 않으면 그 사진을 누가 뭐 캠프진에서 어디서 뭐 몰래 가져왔을까요? 일단 첫 번째 그게 좀 의아하고 그 사진은 두 번째는- 인터넷에 있는 사진입니다. 네. 제가 진실화해위원회 시절에 경기도 지사님을 방문해서 선감학원 사건을 해명하는 요청에 대해서 제가 대답했어요. 수도권 처리 아니까 제가 못 건나요? 예, 예. 아닙니다. 그 말씀하십시오. 반론 네. 한 1분 정도 기회를 네, 드리니까요. 네. 제가 반론하는 시간이니까. 네. 아니 뭐 인터넷에서 그 캠프진에서 뭐 그거를 따서 썼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교육자치법에 위반되는 사항인데 그런 내용을 후보의 허락도 안 구하고 캠프진이 한다는 것을 이해가 안 가고 그게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저로서는 교육감으로서 이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어떤 수장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세인가. 만약에 그걸 아셨다면은 바로 그거를 내리고 바로 내렸습니다. 바로. 부적절한 제가 행동을 보고를 받고 그리고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해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해명한 거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바로 내렸다는 건 보고를 받았죠. 뭐 그럼 저희가 그때 해명해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저희가 성명서를 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였고 우리 캠프가 실수한 거다. 이렇게 해서 해명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셨거든요. 들은 바가 없으시죠, 강신만 후보님? 자,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일단 하시고 의견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강신만 후보 지금 말씀하시고 1분 정도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주십니까? 예, 참 우리 진보 교육감이 법률적 문제로 얼마 전에 또 중도에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되게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또다시 진보 후보를 뽑았는데 또 법률적인 문제로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두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정당의 지도자와 사진 찍은 것을 예비 후보 정무무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배포되는 것들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건 정치 중립성에도 문제 있고 또 그것은 일종의 그렇게 해서 세력을 모으는 그래서 불공정 게임이 되게 해서 결국은 당사자가 이제 1등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호가호위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호가호위 행위는 교육감의 기본적인 품성으로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또 법적으로 위반이냐 아니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 결론을 어떤 것으로도 낼 수가 없고 다만 의견이 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약간 험악해지고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 이런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 분은 이제 어쨌든 8명 중에서 3분으로 좁혀졌으니까 이미 태코를 바꿨다.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서 당당하게 3인 안에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평가를 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본인이 상대 후보 두 분에 대해서 이런 점은 꼭 본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분은 이 분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라는 거를 30초씩 좀 이렇게 한 분 한 분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홍재남 후보님께서 두 분에 대해서 평가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정근식 그 후보님을 가까이 계시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뭐 성함은 뵙고 사실 진실위원회로 인해서 저도 혜택을 본 당사자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발령이 늦게 받아서 그런데 굉장히 품성이 훌륭하시다고 느꼈어요. 제가 몇 번 뵀는데 손을 악수하는데 손이 너무 따뜻하세요. 따뜻하셔가지고 저는 손이 찬 편인데 손이 따뜻하신 분이 마음도 따뜻하실까? 뭐 잘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하시는 네. 그 점이 되게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하다라고 말씀 주셨고 우리 강신만 후보님은 어떻습니까? 강신만 선생님은 되게 진지하시죠. 예. 진지하셔가지고 뭐를 해도 굉장히 꿋꿋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잘못하면 부러질까 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잘못 뭐 칭찬의 시간인데 굽어지겠습니다. 하여튼 굽어지겠다 유연성 이런 말씀해 주셨고 네. 정근식 후보께서는 두 분 이제 같이 경쟁하시는데 말씀 좀 저는 해주시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후보님들을 이제 최근에 제가 뵀어요. 그 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렇지만 이제 이 후보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편편이 그 현장에서 참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그러한 그 경험들이 이 큰 뜻을 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에너지로 작용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나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두 분 후보께서 갖고 계셔서 저는 가능하다면 끝까지 아름답게 힘을 합해서 민주 진보 교육감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선거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두 분 중에서 더 필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그건 참 말하기 어려운데요. 그것만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는 것도 비슷한 것이어서 그건 하여튼 말이 어머니 아버지만큼 좋은 후보다 이렇게 제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고 예. 답변을 저는 이제 받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을 공경하는 좀 예. 더 시민들을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너무 이 교육의 문제를 교육 공동체 내부의 문제로 끌어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자, 강신만 후보 어떤 말씀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교육은 시민의 것이고 우리가 교육 공동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홍재남 후보님은 장점이 이겁니다. 변화를 만들어봤다는 겁니다. 오리중학교 교장으로서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점을 가졌고요. 저는 변화를 만든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 정근식 후보님은 제가 잘 몰랐어요. 교육계에서는 잘 몰랐던 분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사회적 이력을 보니까 너무 대단하세요. 그래서 전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그렇게 올곧게 계속 살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강점이고 존경스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좋은 말씀 드리니까 또 기분도 더 좋아집니다.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훨훨 날아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떤 후보와 경쟁하더라도 그 후보를 통해서 더 좋은 교육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 진보 후보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전제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다 박수치면서 함께 손잡고 가면 좋겠고요. 자, 저희들이 지금 2024 10월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민주진보 후보 3인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는데 자, 1분씩 제가 드릴 테니까 정말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못했던 거 그리고 지금 이 시청자들께서 보고 계시고 아마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한 10만 명 이상이 보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이렇게 해 주시는데 모두 발언 거꾸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누가 제일 먼저 아까 하셨습니까? 지금 마지막 발언은 마무리 발언은 홍재남 강신만 후보께서 하셔야 됩니다. 홍재남 후보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나의 선생님,
무리교장쌤, 준비된 교육감 홍재남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서울교육의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1년 8개월밖에 안 남은 이 서울교육을 안정시키려면은 가서 업무 파악하다 시간 보내면 안 되겠죠. 저처럼 이미 다 업무를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업무를 다 꿰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제가 가야 이 1년 8개월이란 기간을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요즘 나타나고 있는 딥페이크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누구보다 더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저에게 민주 단일 후보로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근식 후보께서도 1분 동안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교육 가족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엄중합니다. 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우리의 미래가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좀 더 그런 갈등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서로 다른 견해를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갈등으로 분열로 가지 않고 좀 더 통합으로 소통으로 나아가서 우리 미래가 좀 더 튼튼한 기반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강신만 후보께서 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그때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보궐선거입니다. 1년 6개월입니다. 정확히. 제가 나서야 된다고 계속 주장한 강력한 이유는 조희연 교육감이 2년 전에 저와 후보 단일을 하면서 정책적 방향을 같이 이끌기 위해서 가치를 합의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년 전에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이 지금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재해내야 1년 6개월 뒤에 다시 우리는 진보교육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소명은 저한테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님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1년 6개월에겐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반드시 완결해 내겠습니다. 그 이후에 두 분이 다시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강력한 호소이면서 동시에 압박으로도 느꼈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칭찬과 격려를 또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월 16일은 어찌됐든 우리는 서울시 교육감을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 전문가 필요하시지요? 그리고 교육정치는 또 어떻습니까? 정치를 모르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는 교육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교육감을 교육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뽑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시민들이 함께 뽑는 것인데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민주진보 교육감 어떤 분이 되는 것이 교육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분 이렇게 긴 시간 토론해 주셨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좀 딱딱한 토론이었고 진행도 좀 부족했는데 그래도 주도권 토론이나 또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크게 안심하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이 오늘 고생하신 세 분께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스픽스가 특별히 마련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3인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뽑는 교육감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